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리플 홀더분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수익 좀 내보겠다는 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제대로 안 들으시면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 금융의 판을 짜는 거물들이 뒤에서 어떤 설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리플이 그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도 폭발하지 못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완벽하게 관통하시게 될 겁니다.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더리움 2만 달러 간다는 소식으로 아주 뜨거웠죠. 비트코인은 25만 달러, 솔라나는 1,500달러까지 간다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이 흥분하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정체불명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명백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 출처도 불분명한 루머가 크립토 미디어를 타고 기사화되니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둔갑해버린다는 거죠. 결국 게시물은 삭제됐고 허위로 판명났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화려한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팩트와 데이터의 근거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프닝이 왜 이렇게까지 커졌느냐를 보면 월가의 유명 애널리스트 출신인 톰 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톰 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낙관론자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비트마인을 아예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 자산의 거의 전부를 이더리움에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보유한 이더리움이 무려 400만 개에 달합니다. 전체 공급량의 3.2%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모으는 전략을 이더리움 버전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날카롭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 충돌 문제인데요. 톰 리가 주도하는 비트마인 입장에선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기업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뜁니다. 만약 정말로 이더리움이 2만 달러에 도달한다면 이들의 자산 가치는 118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거든요. 결국 톰 리가 시장에서 강력한 낙관론을 펼치는 배경에는 본인들의 막대한 이익이라는 확실한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물급 인사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눈이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플 홀더분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게 리플은 기술도 좋고 파트너십도 많은데 왜 은행들이 직접 안 사느냐는 거잖아요. 리플사는 지난 몇 년 동안 리플을 국제 송금의 브릿지 통화로 내세우며 전 세계 은행들을 공략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행 금고에 리플이 들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게 단순히 리플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은행들이 사고 싶어도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드는 거대한 제도적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국제은행 건전성 기준인 바젤 3 규정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바젤 3 체계에서 리플 같은 민간 암호화폐 자산은 최고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겨진 위험 가중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250%입니다. 이게 숫자로만 들으면 체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은행이 리플 1달러어치를 자산으로 보유하려면 그 위험에 대비해서 자기 자본을 12.5달러나 별도로 쌓아둬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상황인 거죠. 1달러를 투자하는데 12달러가 넘는 돈이 묶여버리는데 어떤 은행이 이런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 현재의 규제 시스템 아래에서는 은행권이 리플을 직접 보유하는 것 자체가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감독 당국이 이렇게 가혹한 규제를 적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으로 전염되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죠. 스테이블 코인처럼 가치가 고정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면 리플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은행 입장에서는 금기시된 자산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장점이나 속도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제도적 장벽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들이 리플의 솔루션을 쓰더라도 직접 보유하지는 않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리플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전문 결제 업체나 거래소에 유동성 공급을 맡기고 은행 본인들은 리플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형태로 국제 송금을 처리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가격으로 직결되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규제라는 병목 현상이 기관의 대규모 자금 유입을 막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실망하시기엔 이릅니다. 이제 이 판이 바뀌려 하고 있거든요. 최근 산업계와 리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리플의 위험 가중치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더욱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리플의 위험 등급이 완화되어 은행들이 적은 자본으로도 리플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억눌려 왔던 기관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유입을 가져올 겁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법적 명확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도 바로 이 제도적 빗장을 풀기 위해서였던 거죠. 가격적인 측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리플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깊은 실망을 동시에 안겨줬습니다. 지난 7월 소송 호재로 3.66달러까지 급등하며 역대급 고점을 테스트하나 싶었지만 이후 빡센 조정과 시장 악재가 겹치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지금은 1.8달러 부근에서 지지선을 형성하며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과도한 기대가 꺾였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오히려 지표들이 초기화되면서 건강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달러 선을 확실히 뚫어내느냐가 단기적인 승부처가 될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2026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먼저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만약 매크로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규제 변화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된다면 리플은 2026년 내내 지금과 비슷한 1.8달러에서 2달러 초반의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채택 속도가 완만하고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면 지루한 제자리 걸음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은 중립적인 낙관론입니다.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기관 수요가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한다면 리플은 이전 최고점 수준인 3.84달러를 넘어 4달러 테스트에 나설 수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가 내년 평균 가격을 3.5달러 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와 리플의 제도권 편입이 맞물릴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치입니다. 폭등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우상향을 통해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두 꿈꾸는 초강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바젤 규정이 개정되어 은행권의 참여가 본격화되고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서 리플의 활용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플은 과거에도 비트코인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그런 저력을 발휘한다면 상징적인 10달러를 넘어 15달러까지 치솟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가총액 판도를 완전히 뒤흔드는 파괴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순간인 거죠. 물론 난이도는 높지만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된다면 현실이 될 수 있는 미래입니다. 결국 리플의 미래는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당국의 인식 변화, 법적 명확성 확보, 그리고 전체 시장의 사이클입니다. 이 세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순간 리플은 지금까지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겁니다.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화려한 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와 정책 변화를 끈질기게 추적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무거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좋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현명한 투자 스탠스 유지하시면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